이 돈 정말 제가 가져도 되는 건가요? 아니, 대체 누구신데 제게 이런... 내 눈앞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자 그 안에는 빳빳한 신사임당 지폐 뭉치와 함께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죠. 수첩 첫 장에 적힌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30년 전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함자가 정갈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부도 직전 벼랑 끝에 서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던 제게 찾아온 이 5억이라는 기적. 알고 보니 이 돈은 평생 구두 닦으며 남 도와주기 좋아하던 바보 같은 아버지가 30년 전 세상에 뿌려두었던 선행의 씨앗이 자라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나이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저는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10년을 형제처럼 지내며 믿었던 동업자 놈이 회사 돈을 몽땅 챙겨 야반도주를 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장님 소리 들으며 번듯했던 제 인생은 하룻밤 사이에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실패자의 인생으로 추락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까지 결제 안 되면 저희도 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보, 어머니 병원비, 독촉 문자가 또 왔어. 우리 이제 정말 어떡해? 사방에서 들려오는 빚 독촉과 아내의 울음 섞인 목소리. 당장 병원에 누워 계신 노모의 약값조차 대지 못해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아 숨이 막혀오는데 갑자기 제 등을 툭툭 치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강철수 씨 아드님 되시나? 강진호 씨 맞지? 고개를 들어보니 거기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한눈에 봐도 귀티가 흐르는 모피코트를 입으셨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마치 친손주를 보는 것처럼 애틋하고 따뜻했죠. 그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묵직한 보따리 하나를 제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강영감이 아들을 참 잘 키웠구먼. 눈매가 아버지를 쏙 빼닮았어. 보따리 속 셀 수도 없는 5만 원권. 그리고 아버지의 수첩. 도대체 이 할머니는 누구이며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은 아버지와는 어떤 인연이 있기에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건져 올리신 걸까요? 할머니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30년 전 그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회상에 잠기셨습니다. 30년 전 그의 겨울은 유독 눈이 많이 오고 칼바람이 매서웠지요. 당시 저희 아버지는 재래시장 모퉁이 한평 남짓한 나무 괴짝 안에서 사람들의 해진 밑창을 갈고 광을 내는 구둣방 주인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말이야, 당장 오늘 밤 우리 애기 입에 풀칠할 걱정에 눈앞이 캄캄하던 보따리 장수였어. 당시 할머니는 갓돌이 지난 딸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시장 길바닥에서 양말이며 장갑을 팔던 노점상이었습니다. 남편은 노름판에 빠져 재산을 탈털 다 털어먹고 행방불명된 상태였고 할머니에게 남은 건 오직 등에 업힌 어린 딸아이 하나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장 자릿세를 뜯으러 다니던 깡패 놈들이 할머니의 노점을 걷어찬 겁니다. 시퍼런 서슬에 주변 상인들 모두가 보복이 두려워 고개를 돌리고 외면할 때였습니다. 깡패 하나가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팽개치려던 순간 시커먼 구두약이 잔뜩 묻은 앞치마를 두른 사내가 구둣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였죠. 이게 무슨 짓들이야. 애 엄마한테 손대지 마. 아버지는 깡패들의 주먹질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할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멱살이 잡히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면서도 아버지는 끝까지 할머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시장 경비들이 달려오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됐죠. 깡패들이 침을 뱉으며 사라진 뒤 아버지는 벌벌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기가 많이 놀랐겠네. 여기 이거라도 두르고 계세요. 아버지는 당신의 목에 감겨있던 실밥이 다 터진 낡은 회색 털목도리를 풀어 할머니의 목에 칭칭 감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구둣방 구석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 접힌 쌈짓돈을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주셨죠. 단돈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구두를 수백 켤레 닦아야 모을 수 있는 강 영감님 삶의 전부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지요. 그날 나는 그 목도리의 온기 때문에 죽으려던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살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불쌍한 사람을 도운 것이었겠지만 절망의 끝에 서 있던 한 여인에게는 그것이 세상을 다시 믿게 만든 구원의 불씨였던 겁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아버지가 주신 3만 원을 미천 삼아 죽기 살기로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회상이 이어지던 병원 복도. 그 평화로운 공기를 깨고 무례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강진호, 너 여기서 뭐 하냐? 너 지금 제정신이야? 고개를 돌리니 거기엔 사촌형 명석기 서 있었습니다. 평소 제 회사가 잘 나갈 때는 형님 동생 하며 아부하던 사람이 부도 소식이 들리자마자 연락 한 통 없더니 대체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나타난 걸까요? 명석 형은 제 무릎 위에 놓인 낡은 보따리와 할머니가 쥐고 있던 수표 뭉치를 발견하자마자 눈동자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너 지금 이 할머니한테 돈 뜯어내고 있는 거냐? 야, 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치매 걸린 노인네를 상대로 사기를 쳐? 명석 형은 다짜고짜 할머니와 나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고급스러운 차림새와 보따리 안의 현금을 번갈아 보더니 특유의 비열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신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돈이 탐날 뿐이었죠. 할머니, 얘 말 믿지 마세요. 얘 지금 사업 망해서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입니다. 그리고 강철수, 우리 작은아버지가 할머니를 도와줬다고요? 아이고, 그거 다 옛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이 원래 다 같이 작은아버지를 뒷바라지해서 그 구둣방도 유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 집안 돈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명석 형은 이제 할머니의 팔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인 보따리를 뺏으려는 듯 거칠게 손을 뻗었죠. 진호, 너 이 돈 당장 내놔. 이거 우리 아버지가 작은아버지한테 빌려준 돈 이자로 쳐도 부족해. 안 내놓으면 나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 노인 갈취죄로 콩밥 먹고 싶어? 병실 문 앞에서 수술비를 걱정하며 피눈물을 흘리던 제게 혈육이라는 인간이 비수를 꽂고 있었습니다. 명석 형은 할머니를 향해 비아냥거리듯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도 정신 차리세요. 요즘 세상에 무슨 30년 전 은혜입니까? 이 녀석, 이거 순 사기꾼이에요. 돈 주실 거면 제대로 된 집안 어른인 저한테 주셔야죠. 사촌형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다시 한번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 역시 세상은 선한 끝이 없는 건가 싶어 고개를 떨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내 침묵하며 상황을 지켜보던 할머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린 것은요. 할머니는 명석형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치며 뒤에 서 있던 비서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게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서늘한 기운에 복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명석형은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여전히 할머니를 몰아쓰고 있었죠. 할머니는 품위 있게 옷깃을 매만지시더니 비서가 내민 서류를 명석형의 가슴팍에 툭 던지듯 내미셨습니다. 자네, 내가 정말로 정신 나간 노인네로 보이는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원 복도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습니다. 명석형이 투덜대며 서류를 펼쳐보더니 이내 얼굴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는 다름 아닌 명석형이 운영하는 하청업체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과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자네가 우리 그룹 유통라인에서 뒷돈 받아 챙기고 불량 부품 끼워 팔아서 내 은인의 아들 회사를 부도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할머니는 단순히 구두 닦던 시절의 은혜를 갚으러 온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구해주셨던 그날 이후 독하게 마음을 먹고 자수성가하여 국내 손꼽히는 유통 대기업을 일궈낸 JS그룹의 창업주 정필순 회장이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진작부터 저를 지켜보고 계셨고 제 회사가 왜 무너졌는지 그 뒤에서 사촌형이 어떤 비열한 짓을 저질렀는지 이미 전부 파악하고 계셨던 거죠. 내 은인의 아들을 건드린 것도 모자라 감히 내 앞에서 혈육의 탈을 쓰고 돈을 탐내. 자네 회사가 내일부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게 순서일 걸세. 당장 우리 법무팀에서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장 접수할 테니 그리 알게.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진호가 걱정돼서. 명석이 형은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할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비굴하게 손을 싹싹 빌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들어본 적 있겠지?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며 쌓은 성은 모래성보다 허망한 법이야. 내 은인이신 강 영감님은 평생을 남의 해진 신발이나 만지며 사셨어도 자네보다 100배는 고결한 분이셨어. 감히 그분 함함을 입에 올리지 마라. 할머니의 손짓 한 번에 건장한 수행원들이 명석이 형을 복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복도 멀리서 형의 비명 섞인 애원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속이 뻥 뚫리는 기분보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감수했던 그 수모와 헌신이 오늘날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저를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명석이 형이 끌려나간 뒤 복도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건네주신 보따리를 품에 꼭 안은 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호군, 이 돈은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자네 아버지가 30년 동안 나라는 은행에 맡겨두신 이자를 내가 이제야 전달하는 것뿐이지. 그러니 미안해할 것도 부담 가질 것도 없네. 할머니의 도움으로 저는 기적처럼 회사를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밀린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거래처에 급한 불을 끄고 나니 비로소 숨이 쉬어지더군요. 무엇보다 가장 다행인 건 약값이 없어 수술을 미루던 어머니의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할머니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회장실 한쪽 벽면에는 뜻밖의 물건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년 전 아버지가 할머니의 목에 둘러주었던 그 낡고 해진 회색 털목돌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작은 배려를 하신 것뿐인데 이렇게 큰 은혜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말에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내게 준 건 단순한 목도리나 3만 원이 아니었네. 그건 바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지. 모두가 나를 외면할 때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준 그 마음 말이야. 나는 그 믿음 하나로 평생을 버텼고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어. 그러니 이건 내가 갚는 게 아니라 자네 아버지가 스스로 일궈낸 기적이라네.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으리으리한 집이나 통장 잔고는 남겨주지 못하셨지만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고 단단한 덕이라는 유산을 남겨주셨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30년 전 구두방 주인이 건넨 낡은 목도리 하나가 30년 뒤 부도 위기에 처한 아들을 구하는 방패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내 선행이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착하게 살면 손해만 보는 세상이라며 냉소적으로 변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덕의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기적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하늘은 결코 선한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누군가에게 목도리 같은 온기가 되는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선순환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모은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